친한 친구 아멜리 노통부. 드물지만 수신자의 용모를 아는 것이 서신왕래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페트로니우 팡투라는 침울한 노철학자의 편지들을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썸딱 소년이 썼다고 생각하며 다시 읽으니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나에게는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다. 페트로니우가 이상적인 술친구로 밝혀진다면?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녀를 술친구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술이나 한 잔 사고 싶다며 그녀를 집낮으로 초대했다. 내가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 수락했다. 집낮은 내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자주 들르는 품위 있는 카페다. 그리 고급스럽진 않아도 난 그곳이 늘 마음에 들었다. 그곳은 파리 비스트로의 원형과 일치한다. 카운터에는 삶은 계란과 크루아상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다. 손님들은 카운터에 죽치고 앉아 결론 없는 입씨름이나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11월 첫째 금요일 오후 6시였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먼저 도착했다. 내가 약속 장소에 최소한 10분 일찍 나가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누군가를 개별적으로 만나기 전에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인회에 갈 때 무슨 화성의 탑처럼 차려입는 경향이 있지만 그날은 평상시에 입는 검은색 작업복, 다시 말해 검은색 긴 치마에 평범한 검은색 상의 차림, 그리고 검은색 주름 장식깃, 이것 없이는 나라고 할 수 없다. 를 하고 갔다. 나는 주름 장식깃이 다시 유행하는 것에 대찬성이다. 내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견해에 단 한 사람도 끌어들이질 못했다. 페트로니우 팡투는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바지에 가죽 점퍼 차림이었다. 전 커피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요? 뭔가 좀 더 축제 분위기가 나는 걸로 마시면 어떨까요? 그럼 맥주요. 난 샴페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는데. 여기서요? 페트로니우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그래요. 여기도 아주 좋아요. 그녀가 자신이 뭔가를 놓쳤나 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네요. 여기도 아주 좋네요. 샴페인 안 좋아해요? 저더러 샴페인을 안 좋아하냐고요? 그녀가 발끈했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었어요. 여기서 샴페인 마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기 샴페인이 있기는 해요? 샴페인은 비에르종역 구내 식당을 제외하고 프랑스 어디에나 있어요. 페트로니우가 종업원을 불렀다. 샴페인 있어요? 예, 2잔 드려요? 병째 주세요. 내가 주문했다. 페트로니우와 종업원이 갑자기 사람을 달리 보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희 가게엔 레드의 부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레드의 크리스탈은 없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차갑기만 하다면. 물론이죠. 종업원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 눈길로 대답했다. 프랑스는 아주 평범한 카페에서도 최고급 샴페인을 이상적인 온도로 내놓는 마술적인 나라다. 종업원이 샴페인을 준비하는 동안 페트로니우가 나에게 물었다. 축하할 일이라도? 그래요. 우리의 만남. 축하까지야. 중요한 일도 아닌데. 당신한테는 그렇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요? 우정의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어쨌거나 그러길 바라요. 종업원이 샴페인 잔 2개와 얼음통에 담은 샴페인 병을 가져왔다. 내가 딸까요? 내가 할게요. 페트로니우가 말했다.
그녀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레드애플리 병을 따고는 잔을 채웠다. 우리의 우정을 위해, 내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레드레는 제정 러시아가 프랑스적인 사치에 부여했던 그 맛을 품고 있었다. 행복감이 내 입을 가득 채웠다. 나쁘지 않네요. 페트로니우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열광했다. 나는 그녀가 시큰둥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서 고마웠다. 종업원이 땅콩을 가져와 이상한 가치 감각을 드러냈다. 그것은 모두가 천사라면을 들으며 투르게네프를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페트로니우가 땅콩에는 손도 대지 않아서 내 마음이 놓였다. 나는 아주 고급 술도 빨리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좋은 술의 경의를 표하는 최악의 방식은 아니다. 절대 주의력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이러한 나의 열광을 샴페인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었다. 내가 빨리 마시는 것은 그 묘약이 미지근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그것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 그 술이 내 욕망에 열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지 않기를. 빨리 마시는 것은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숨에 넘기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 신비로운 것을 오래 입에 머금고 있지 못한다. 나는 그 차가움이 나를 거의 아프게 할 때 그것을 삼키고 싶다. 표정이 끝내주네요. 페트로니우가 말했다. 샴페인에 집중해서 그래요. 집중할 때 이상한 표정을 짓는군요. 나는 그녀가 말을 하게 유도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그녀는 자신의 논문이 벤 존슨의 한 희곡에 대한 거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글래스고의 한 중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지난 2년을 보냈다. 그녀가 스코틀랜드 생활을 떠올리며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거기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내가 다시 잔을 채웠다. 병이 비워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파리 교회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하철 전기기사였고 어머니는 파리 교통공단 병원의 간호사였다.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를 만났을 때 짓는 얼빠진 찬탄의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일요일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위마를 팔아요. 당신 공산주의자로군요. 희귀새를 찾은 것에 흥분해 내가 외쳤다. 뭐 진정해요. 내 부모님은 그래요. 난 좌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당신은 상류계급 출신이죠? 아니에요? 난 벨기에에서 왔어요. 내가 조사를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 잘라 말했다. 그렇군요. 됐어요.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다시 채우게 그녀가 잔을 내밀었다. 당신도 나처럼 고래군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정반대예요. 난 열정을 함께 나눈 사람과 마시는 게 좋아요. 그보다는 천한 사람과 어울리는 게 재밌다고 말하시죠. 나는 그게 진지하게 하는 소리인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금 나한테 계급투쟁,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런 얘기하려는 거예요? 당신을 초대했을 때 난 당신의 출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계급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감으로 알죠. 난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페트로니우도 그것을 느꼈는지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어쨌거나 우린 화해의 장을 찾았네요. 그녀가 턱으로 술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네요. 내 부모님들도 훌륭한 샴페인들을 좋아해요. 자주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즐기죠. 공산주의를 발명한 건 한 독일인이고 최초로 도입한 건 러시아인들이었어요. 두 민족 모두 품질 좋은 샴페인을 사랑하죠. 난 대사관에서, 말하자면 샴페인 거품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음료가 뭐가 그리 특별한지 몰라요. 제대로 알고 말해요.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작가들한테 자주 편지 써요? 당신이 처음이고 지금까지 유일해요. 그 영예가 왜 나한테 돌아왔죠? 당신은 날 킬킬대게 만드니까 난 라디오를 통해 당신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누군지 몰랐을 때인데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은 고래젖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당신이 쓴 모든 소설에 타이어라는 낱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했고요. 내가 확인차 모두 읽어봤는데 거짓말을 하진 않았더군요. 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책을 읽을 동기를 부여해요. 당신 책들 좋았어요. 가슴에 와닿았죠.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그건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었다. 누가 내 책을 좋아한다면 난 그게 진정으로 기쁘다.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인들과 말을 놓고 사진사들을 겁먹게 하는 그 이상한 계시바이의 입에서 나온 찬사인 만큼 더더욱 그랬다. 익숙할 텐데요, 뭘. 익숙하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가 꽤 까다롭거든요. 요즘 작가들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나는 침을 튀겨가며 살아있는 여러 작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설득하려 했었다. 그 모두가 셰익스피어만은 못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 역시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 독자들에게 샴페인을 사주잖아요. 그건 달라요. 당신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잖아요. 게다가 나도 모든 독자들에게 이러진 않아요. 정말이면 좋겠네요. 앞으로 내가 감사할 거예요. 내가 약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가 능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으니까. 그녀가 내 생각을 읽은 게 분명했다. 이렇게 덧붙였으니까. 걱정 말아요. 나에게도 완수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위협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 위협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얼근이 취한 나는 스코틀랜드 노동당원들을 위해 영국 왕실을 턴다거나 코메디 프랑세스 무대에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를 올리는 것 같은 혁혁한 무운들을 떠올렸다. 페트로니우는 어느 정도 연출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을 택해 일어났으니까. 샴페인이 다 떨어졌네요. 우리 몽파르나스 묘지나 구경 가죠. 저기 길 끝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탁월한 생각. 우린 거기서 틀림없이 흥미로운 누군가와 마주치게 될 거예요. 내가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우리는 파리의 묘지들이 겨울에는 물을 일찍 닫는다는 사실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은 잠겨 있었다. 우리는 라스파이데로 쪽으로 호이겐스가를 다시 거슬러 올라왔다. 반쯤 왔을 때 페트로니우가 거기 주차된 차들 사이에 소변을 보겠다고 했다. 집나주까지 좀 참으면 안 되겠어요? 30m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망 좀 봐줘요. 정신적 공황 상태. 내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깜깜한 데다 구름까지 짙게 깔려 있었다. 호이겐스가의 인도는 시계가 20m도 채 되지 않았다. 맥베스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부분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내 소설을 모두 읽은 젊은 처자를 위해 망을 봐야만 했다. 나는 혹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발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절대 멈추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은 오줌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을 쳤다.
나는 행인이 다가올 경우에 대비해 할 말을 상상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참다 못해 급한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부탁드리건대 잠시 기다려주겠습니까? 이런 부탁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졸졸졸 소리가 몇 초 후에 멈췄으니까. 페트로니우가 차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살겠네.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미안해요. 샴페인 때문이에요. 거리의 소년에게 함부로 레드레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네. 우리의 길이 갈라지는 바백역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페트로니우도 내가 약간 냉랭해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왜냐하면 조만간 또 보자는 말을 안 했으니까. 혼자가 되자 나는 나 자신을 질책했다. 차들 틈에 숨어 소변을 보는 건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왜 마치 정신적 외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행동했을까? 물론 일본이라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를 떠나 자유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나라, 프랑스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지 않았던가. 넌 잘난 척하는 여자에 불과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페트로니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번 다시 나에게 맞는 술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나갔다. 그것은 그 어느 날 밤의 교제의 지조를 지키는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2001년 10월 나는 파리의 한 서점에서 신간코너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페트로니우 팡토라는 작가의 데뷔작 꿀식초를 발견했다. 나는 깜짝 놀라 책을 집어들었다. 책 뒷표지에는 셰익스피어 시대 문학 전문가 페트로니우 팡토 26세의 발칙한 데뷔작이라는 소개와 함께 저자의 자그마한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슬며시 웃으며 책을 구입했다. 내 독서 습관은 특이하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나는 누워서 읽어야, 특히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읽어야 독서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몸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텍스트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나는 꿀식초를 단숨에 읽어버렸다. 페트로니우는 배짱 좋게도 몽테를랑의 젊은 여자들에서 줄거리를 따왔다. 성공한 한 작가가 열성 팬 여성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고는 욕망과 실증이 동시에 묻어나는 답장을 보낸다. 유사점은 딱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몽테를랑의 코스탈스는 승자가 되어 그 대결에서 빠져나오는 반면 팡토의 슈브랭은 결국 젊은 여성 독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마니까. 몽테를랑은 알 만큼 아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인기 작가로서 경험을 쌓을 만큼 쌓은 상태에서 그 책을 썼지만 페트로니우는 그 작품을 데뷔작으로 내놓았다. 여성 독자들의 행태에 관한 그녀의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지만 이러한 모순도 재능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페트로니우는 당돌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특히 진정한 대가의 솜씨로 문체와 내러티브를 제어했다. 게다가 그녀에게서는 완전히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교양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읽었고 그것을 타인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단계를 훨씬 넘어 있었다. 그 증거로 몽테를랑의 작품에서 줄거리를 따온 것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분명해 보였는지 그녀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또래 젊은이들이 몽테를랑의 작품을 거의 읽지 않는 시대의 말이다. 극히 세련된 이러한 멋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4, 5년 전에
한 20대 여성 독자가 나에게 표절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는 빈정거리는 어투로 자신이 찾아낸 것을 설명했다. 살인자의 건강법에 나오는 말솜씨가 제법인 나 스스로를 즐기오. 다른 이가 날 즐겁게 해주는 걸 허락하지 않고가 시라노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녀는 비난하는 듯한 말줄임표와 함께 이렇게 결론지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지구상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녀도 자기 학년의 문과대생 중에 그 사실을 아는 학생이 자기밖에 없다. 따라서 나의 해명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신랄한 어조의 답장을 보내왔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유식한 채 하지 않으면 의도적인 절도범으로 몰리고 만다. 비록 어리기는 했지만 페트로니오는 교양이 풍부하고 품위가 있는 작가에 속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당장 열광적인 편지를 써서 그녀가 책을 낸 출판사로 보냈다. 그녀도 곧바로 답장을 보내 자신이 사인회에 나를 초대했다. 따라서 나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파리 29에 위치한 정갈한 서점 르 메를 모케르로 갔다. 나는 다른 작가의 사인회에 가는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 그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내가 아니니까. 동료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독자는 쳐다보는 둥 마는 둥 귀와 어깨 사이에 핸드폰을 낀 채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해가며 사인을 하는 상스러운 이들도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는 작가들도 있고 나보다 더 느린 작가들도 있다. 독자를 보고 떠오르는 서예 글씨를 사인 삼아 써주느라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지는 통에 독자 한 사람당 30분을 바쳐 서점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 멋진 중국 작가가 떠오른다. 건방을 떠는 작가, 지나치게 공손한 작가, 독자를 유혹하려 드는 작가도 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쇼다. 페트로니오의 경우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독자들의 태도였다. 모두가 저자를 보자마자 마치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4년 전에도 그랬듯 그녀는 여전히 15살 소년처럼 보였다. 놀라운 동안이 그녀의 첫 소설을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진솔하고 정중한 태도, 최상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가 호이겐스가의 인도에서 벌인 일탈 행위를 떠올린 나는 이제 그것을 달리 봤다. 크리스토퍼 말로나 벤 존슨이 그와 같은 식으로 행동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셰익스피어 시대 사람들의 태도보다 더 근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페트로니오에게는 모두 30도 채 안 된 나이에 술집 입구에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난투극에 휘말려 죽은 그 대단한 작가들의 면모이기도 했을 불량 소년의 모습이 있었다. 대단한 품격이지 않은가? 내 차례가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아멜리 노통부가 내 사인회에 오다니 깜짝 놀랐네요. 나는 그녀에게 꿀식초를 내밀었다. 정말 멋진 책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럼 샴페인 갖고 왔겠네요. 미안해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아쉽네요. 그 뒤로 내가 파블로프의 개가 됐나 봐요. 당신이 나타나니 레드레가 미친 듯이 당기네요. 나중에 초대할게요. 같이 마셔요. 베브클리코나 돈페리뇽이라면 마다하지 않을게요. 로랑페리에, 모이샹동, 테탱제, 크리그, 필리포나. 내가 스트레이트 플라시 페를 내노트 읊어나갔다. 좋아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일을 끝내는 동안 나는 면지에 그녀가 써준 것을 읽어보았다. 후원자 아멜리 노통부에게, 그리고 그녀의 사인. 그녀가 서점주와 작별 인사를 나눴고 나는 그녀와 함께 파리 29의 한 거리에 나와 있었다. 내가 잘 이해한 거라면 내 후원이란
흠모하는 예술가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거겠네요. 내가 물었다. 그렇죠. 아예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단골로 드나드는 카페 보브루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녀에게 이 카페에는 화장실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당신 정말 구식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저녁은 아주 유쾌했다. 페트로니우는 지난 4년간 있었던 일을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동안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습 감독으로 일하며 밥벌이를 했다. 졸업반 한 녀석이 그녀를 프롤로 취급하자 그녀는 그가 부르주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불쌍한 꼬마는 훌쩍거리며 부모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고 부모는 계약직 직원이 그들의 소중한 천사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페트로니우는 부르주도 프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욕설이 아니라 사실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따라서 그것을 모욕으로 여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여교장은 페트로니우를 해고했다. 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꿀식조를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았고요. 그녀가 말했다.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당신이 드나드는 사교계에 날 초대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난 그 세계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내 생활 방식에 대해 그릇된 상상을 하는 것 같네요. 이봐요, 당신은 젊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초대를 받겠죠. 젊다고요? 내 나이 34이에요. 좋아요, 수정하죠. 당신은 늙었고 유명해요. 사실 여기저기서 초대받긴 했지만 난 매번 거절했다. 그런데 문득 사교계 생활도 페트로니우와 함께라면 덜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리츠 호텔에서 열리는 샴페인 시음에 초대를 받았어요. 나도 갈게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원래의 계획은 그녀를 술친구로 삼으려던 것이었다. 그 일이 슬슬 구체화되고 있었다. 시음회 날 페트로니우는 리츠 호텔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바지, 가죽 점퍼 차림에 닥터 마틴을 신고 있었다. 나는 세기말 성당 기사단 옷처럼 차려입었고. 당신에 비하면 난 훌리건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아주 멋져요. 리츠 호텔의 살롱들은 잔뜩 멋을 부린 중년 부인들로 북적였는데 그들은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혐오의 눈길로 내 친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무례한 행동에 당황한 내가 움찔 뒤로 물러섰다. 그냥 나가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쨌거나 우린 샴페인을 맛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여러 개의 테이블에 다양한 상표의 샴페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페리에 주에로 시작했다. 소믈리에가 술을 소개하는 짧은 연설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런 경우 막 개종의 설교를 듣는 사람처럼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사교계에서는 거의 언제나 샴페인이 최고다. 주변이 적대적일수록 그것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인다. 집에서 마셔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다. 첫 번째 잔은 우릴 황홀케 했다. 이 술 나쁘지 않네요. 페트로니오가 소믈리에에게 말했다. 남자가 호의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만나본 소믈리에들은 100이면 100, 모두 세련된 사람들이었다. 직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 직종에 종사하려면 사람이 원래 그래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날 리츠 호텔에서 그나마 사귈 만한 사람은 소믈리에들 뿐이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곧 부인들이 날 붙들고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더는 할 말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날 붙들고 계속 수다를 떨어댔다. 내가 말을 끊었다. 허락하신다면 재능 넘치는 젊은 소설가 페트로니우 팡토를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그럴 때마다 머리띠를 두른 아줌마들은 안색이 퍼렇게 질리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내게는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이던 그들이 내가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거리의 불량 소년에게는 멸시의 눈길을 던졌다. 그들은 갑자기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볼일이 생겨 가봐야 했다. 페트로니우는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손을 잡기를 마다했다. 혹시 나한테서 파테 냄새 나요? 충격을 받은 페트로니우가 민망해하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런 무례를 겪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안심해요. 여기 온 것에 만족하니까. 믿으려면 봐야 한다잖아요. 그래도 샴페인은 당신을 멸시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장조 슬랭을 맛봐요. 장조 슬랭의 맛은 탁월했다. 내가 알기로 장조 슬랭은 효모의 맛이 나는 유일한 샴페인이다. 다시 말해 명주다. 머리띠를 두른 부인들을 피해 다니며 시음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결국 완전히 취하고 말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취하면 활달하고 외향적으로 변한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랑스러운 성향을 즐기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소믈리에들에게 아주 발랄하게 대했고 페트로니우에게는 속내를 마구 짓거려댔다. 페트로니우는 술에 취하자 곧 반항적인 기질을 드러냈다. 그녀는 내 얘기는 거의 듣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대충 이랬다. 내 생각에 삶의 목표 중 하나는 밤에 아름다운 도시에서 술에 취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막대 먹은 여자들이 다 했어. 뷔페에 깨작거릴 것들이 있지만 당신에게 권하지 않을래요. 내 동생 줄리에트 말로는 술이 식욕을 돋우는 건 맞지만 그 반대는 절대 아니래요. 맞는 말이에요. 술 깨나 안다는 가증스러운 족속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떠들어대죠. 하지만 난 늘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음식을 한 입만 먹어도 술의 마술이 사라져버려요. 저 여자 계속 날 빤히 쳐다보면 면상을 발로 차줄 거야. 음식과 원수진 일은 없지만 난 술을 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때 저녁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탁에 앉는 시간이 엄청나게 늦어지죠. 근데 고작 저 여자 면상을 내지르려고 내가 구태여 발을 들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럴 것까지야. 늦추다가 아예 식탁에 앉지 못한 일도 있었어요. 취할 대로 취해 푹신한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는 것도 끝내주죠. 나중에 쓰러질 곳을 미리 봐두는 법도 알아야 해요. 리츠 호텔은 이상적인 곳이 아니네요. 앞으로는 초대가 오면 술에 취해 쓰러지기에 적합한 장소일 때만 응하도록 신경을 써야겠어요. 저 여자 내 사진을 원하는지 물어봐야겠어. 나는 계속 속내를 털어놓으며 멋 모르고 페트로니우를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정말 그 부인에게 자기 사진을 원하느냐고 물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부인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한테 주소를 남기면 사진을 보내드리겠다고요. 나도 이해해요. 진짜 프롤레타리아의 사진. 당신에겐 그게 이국적인 것일 테니까. 그 부인은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는 표정으로 나에게 애원의 눈길을 던졌다. 나는 나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무척 좋아하는 젊은 소설가 페트로니우 팡토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첫 소설 꿀 식초는 재능이 넘치죠. 정말 흥미롭네요. 당장 달려가서 살게요. 부인이 덜덜 떨면서 말했다. 잘 됐네. 내 사진이 뒷표지에 실려있으니까 나를 또 실컷 쳐다볼 수 있겠네.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나는 페트로니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배알이 뒤틀려 있었다. 말리지 않으면 역정을 계속 토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새로운 샴페인을 시음했다. 그 지경에서 술 이름을 기억한다고 주장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술은 정말 맛있었고 소믈리에는 아주 우아하게 우리의 잔을 채워주었다. 페트로니우는 더 이상 시음에 몰두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한 모금씩 마셔가며 음미하는 대신 잔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소믈리에게 빈잔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원샷. 남자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나는 그 예의 바른 태도에 마냥 마음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페트로니우는 병째 달라고 해서 나발을 불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남자는 더없이 자연스럽게 병을 건네줄 테니까.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지네요. 우리 그만 나가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다고? 난 점점 달아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친구를 출구 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손을 잡아끄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나는 결국 가구를 옮기듯 그녀를 떠밀어야만 했다. 맛봐야 할 샴페인이 아직 남았는데. 그녀가 항의했다. 리츠 호텔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쐬자 술이 조금 깼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페트로니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한창 재밌었는데. 나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 파리의 아름다운 동네들을 거니는 게 좋아요. 이게 아름다운 동네라고요? 방동감장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나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파리를 보여줘요. 내가 대답했다. 이 임무가 그녀를 매혹시켰다. 그녀가 내 팔을 붙들고는 튠르리와 루브르 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녀가 루브르를 가리키며 인정하듯 말했다. 저 정도면 그나마 나쁘지는 않지. 우리는 카루젤 다리를 건넜고, 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녀는 센 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다. 빠른 걸음으로 구보하듯 강둑을 따라 걸었다. 생미셸 광장을 지나친 우리는 디킨스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서점 아래에 다다랐다. 간판에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고 적혀 있었다. 다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직 그 환상적인 서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한 채 그 서점의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았다. 진열창을 통해 마법서처럼 생긴 책들, 독서 산매경에 푹 빠진 책 애호가들, 너무나 예쁘고 우아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백옥의 피부를 가진 금발의 젊은 서점주가 보였다. 정말이지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의 기준은 셰익스피어군요. 더 나은 게 있으면 가르쳐줘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파리에는 파리다운 게 전혀 없네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고장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도 이 서점만한 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정말 파리다운 것을 원한다면 날 따라와요. 우리는 오구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쉐르파처럼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나아갔다. 나는 결국 그녀가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깨달았다. 루테티아 원형 경기장! 내가 외쳤다. 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이런 유적이 로마에 있다면 너무 평범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고대가 여전히 땅속에 파묻혀 있는 파리에 우리가 루테티아인이었던 시대를 증언하는 이런 유적이 남아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당신에겐 그렇겠죠. 난 벨기에 골족 출신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사화된 형용사가 이름으로 쓰이는 나라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치안 앞골당의 정막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난
내가 갈로, 로만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페트로니오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요? 당신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아닌 게 아니라 페트로니오는 페트로니우스의 여성형이잖아요. 당신은 멋이 무엇인지를 아는 어린 판관이에요. 작다뇨. 왜요? 160cm인 그녀의 키를 가지고 농담을 하지는 말았어야 했다.